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들을 잃고 슬픔을 극복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이를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가 잘 되길 바란다면 그게 바로 가족인 거겠죠. 그런데 저는 얼마 전 말만 가족이지 남보다도 못한 인간을 겪게 되었답니다. 그건 바로 제 아들을 속이고 뒤에서 파렴치한 짓을 했던 며느리인데요. 그 며느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낱낱이 밝히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답니다.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 테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대 때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공장에 다니고 있었는데 성실하고 착해 보이는 모습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 안 한 시누이까지 있는 시댁에 들어가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하지만 행복한 미래만을 꿈꾸던 제 앞엔 끔찍한 시집살이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임신한 상태에서도 온갖 집안일을 혼자 다 해야 했고 시부모님의 구박도 참 많이 받았답니다. 시댁 식구들은 퇴근하고 집에 오는 시간이 각각 달랐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하루에도 몇 번씩 밥상을 차리느라 허리가 휘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말 서러웠던 건 그렇게 밥상을 많이 차리면서도 제 밥을 먹을 시간은 없었다는 겁니다. 시모가 절 가족들과 겸상도 못하게 했거든요. 시모가 바꿔지고 절 서럽게 했던 걸 얘기하면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느라 잠깐 틈이 날 때 부엌에 쪼그려 앉아 김치에 밥 한 수를 겨우 뜨곤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조차도 꼴보기 싫었는지 한시도 저를 가만두지 않더군요. 예, 네 시아버지가 미지근한 물만 드시는 거 모르니? 물이 식어서 차가워졌잖아. 얼른 가서 다시 데워오지 못해? 그 말에 허겁지겁 물을 다시 데워서 가져가면 또 저에게 다른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너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여기 TV장 위 좀 닦아라. 먼지가 허옇게 앉았는데 청소도 안 하고 뭐 하는 게야? 어머님, 저 밥만 빨리 먹고 하면 안 될까요? 오늘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어서요. 지금 집안을 이꼴로 만들어 놓고 밥이 들어가는 게야? 얼른 걸레 갖고 와서 닦지 못해? 시모의 불호령에 저는 밥을 억지로 입에 우겨 넣은 뒤 걸레를 빨았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게 분명했는데 시댁 식구들 중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더군요. 하루는 제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부엌에 와서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으이구, 국이 왜 이렇게 맹탕이야? 넌 시집 오면서 요리도 하나 안 배워가지고 왔니? 간 맞추는 건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님, 제 입맛엔 간이 딱 맞아서요. 이번에만 어머님이 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럼 제가 다음부터 그거에 맞춰서 할게요. 그런데 시모는 제 말을 듣고선 소금을 꺼내 국에다가 들이붓더군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라 시모에게 너무 짠 거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걸 시부의 밥상에 내가자 한 입 맛본 시부는 인상을 쓰며 도로 뱉어버리더군요. 국에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애미 너, 나 골탕 먹이고 싶어서 일부러 이러는 거냐? 내 그럴 줄 알았다. 넌 우리 집에 시집 온 지가 언젠데 아직도 네 시아버지 입맛을 모르니? 하여간 멍청해가지고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네? 어머님이 소금을 직접 들이부으신 거잖아요. 제가 짜다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 넣어야 된다면서요. 하지만 시모는 계속해서 나몰라라 하며 제 탓만 하더군요. 아마 저를 괴롭히라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았어요. 저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긴커녕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가 당신을 왜 괴롭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그리고 설사 우리 엄마가 실수로 소금을 많이 넣었다고 쳐. 어른이 그랬으면 모르는 척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있어도 당신이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결혼 전 자상하고 착했던 남편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어느새 가부장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저는 그런 시집살이 속에서도 아들을 낳아 키우며 최대한 적응을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더군요. 시모는 저에게 시누이 속옷 빨래까지 시키고 밤마다 멀쩡한 그릇을 다 꺼내 다시 닦으라며 잠도 못 자게 절 괴롭혔어요. 시모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불 꺼진 부엌에서 그릇을 닦고 있으면 발그락 소리에 잠을 깼다며 나와서 욕을 하기도 했죠. 다음날 아침에 하겠다고 했는데도 무조건 다 하고 자라며 윽박을 지르는 바람에 전 속으로 울음을 삼키며 그릇을 조용히 닦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시집살이가 힘들어도 제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버틸 수 있었을 텐데 남편마저 저에게 등을 돌리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시모는 절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외출조차 못하게 해서 저는 거의 감옥에 갇힌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너무 답답하고 서러워 밤마다 몰래 숨죽여 울기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살기 위해 2살배기 아들을 얻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자는 밤에 야반 도주를 했답니다. 그렇게 저는 한순간의 결심으로 그 지옥을 탈출해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과 둘이 살게 되었죠. 저는 아들을 혼자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정말 고생했어요. 아들을 얻고 식당 설거지 일을 다니며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죠. 식당에서도 눈칫밥을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겪었던 시집살이에 비하면 별거 아니었어요. 그래도 역시나 여자 혼자서 애를 키우긴 만만치 않더군요. 몸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웠지만 가장 힘들었던 건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전 제 아들만 바라보며 꿋꿋이 이겨냈답니다. 그런데 아들은 커갈수록 왜 자기한테 아빠가 없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더군요. 하루는 유치원을 갔다 온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가족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나만 아빠를 안 그렸어요. 다른 애들은 엄마랑 아빠까지 셋이서 가족이라는데 난 엄마랑 둘만 있으니까 가족이 아닌 거예요? 효시가 가족이라는 건 말이야.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이를 가족이라고 해. 그래서 가족은 둘이 될 수도 있고 셋이 될 수도 있고 또 1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빠가 없어도 우리 효식이랑 엄마랑 둘이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둘이 가족인 거야.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전 그 이후 아들이 자라면서 상처를 받을까봐 최대한 아빠 역할까지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일하느라 피곤한데도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과 축구도 하고 몸으로 놀아주었죠. 그러다 보니 아들도 저를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들은 또래에 비해 철이 일찍 들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턴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고 항상 저에게 힘이 되어주더군요. 아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가지 않고 시험을 봐서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20대 초반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하루는 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도 이제 공무원이고 여자친구도 보건소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요. 아들의 나이가 결혼하기엔 너무 이르긴 했지만 둘 다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와 보라고 했죠. 예비 며느리인 아들보다 3살 많았는데 성격이 아주 똑 부러지더라고요. 어머님, 저랑 효식 씨가 아직 나이도 어리고 가진 것도 없지만 예쁘게 잘 살아볼게요. 그리고 저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엄마 같은 그런 아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믿고 이 결혼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둘의 결혼을 허락해주게 되었습니다. 둘 다 공무원이라 직장도 안정적이고 며느리가 연상이니 현명하게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제 아들은 20대 초반에 며느리와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아들 부부는 결혼하자마자 아기를 가지게 되어 이듬해 예쁜 손녀딸을 저에게 안겨주었어요. 그 어렸던 아들이 언제 커서 이렇게 손녀딸까지 낳았는지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혼자서 힘들게 아들을 키웠던 지난날에 대한 보상을 전부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육아휴직이 끝나자 애를 봐줄 사람이 없다고 하더군요. 사돈 내외는 멀리 사시고 두 분 다 직장을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아들 집에 들어가 함께 살며 손녀딸을 봐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손녀딸을 키우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땐 혼자 벌어 애를 키우느라 좋은 것도 많이 못 사주고 항상 미안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활에 쪼들리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항상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유식도 직접 갈아서 만들고 정말 정성을 다해 손녀딸을 키웠습니다. 며느린 그런 저에게 항상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손녀딸이 커갈수록 며느리와 점점 마찰이 생기더군요. 결혼 초기에 똑 부러지던 며느리의 성격은 시간이 갈수록 깐깐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건 손녀딸에 대한 억압으로 이어졌죠. 며느린 학교 끝나고 집에 온 손녀딸에게 잔소리를 하기 일쑤였어요. 아연이 너 학교 끝나고 왔으면 얼른 씻고 공부해야지. 왜 이 시간까지 그러고 앉아있어? 넌 왜 또 그러냐? 아직 초등학생밖에 안 된 애가 좀 놀고 싶을 수도 있지. 원래 이맘때 놀이터에서 놀기도 하고 늘어지게 낮잠도 자면서 크는 거야. 어머님, 모르시면 가만히 좀 계세요. 원래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 습관을 잡아놔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중학교 들어가서도 성적이 잘 나오고 그 성적이 고등학교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아연이한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요. 공부를 억지로 시킨다고 되겠니? 진짜 잘하는 애들은 부모가 강요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거야. 아연이 네가 그렇게 들들볶지 않아도 알아서 숙제도 잘하고 시험도 잘 보는 앤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반면 저희 아들은 며느리와는 달리 손녀딸의 의견을 더 존중해주는 성격이었어요. 엄마한테 잔소리를 듣고 시무룩해하는 손녀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연아,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세상엔 공부가 다가 아니란다. 아빤 네가 하고 싶은 걸 했으면 좋겠어.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해야 행복한 거거든. 그런데 며느린 손녀딸의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간섭하더군요. 손녀딸이 친구라도 만나러 간다고 하면 눈을 부라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 누구? 걔 이름이랑 전화번호 불러봐. 그리고 몇 시에 만나서 어디서 뭐하고 놀 건지도 다 얘기해. 너 엄마한테 거짓말하면 아주 혼날 줄 알아? 그리고 너 옷차림 이게 뭐야? 누가 이렇게 짧은 옷을 입고 다니래? 그 옷 찢어버리기 전에 얼른 갈아입어. 얼른. 게다가 며느린 손녀딸이 미리 얘기했던 시간보다 1분이라도 늦게 들어오면 전화를 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군요. 야, 김아연. 너 지금 약속한 시간에서 1분 지난 거 알아? 몰라? 너 엄마가 절대 시간 어기지 말라고 했지? 엄마 말이 말 같지도 않아? 너 들어오면 아주 몽둥이가 부러지도록 맞을 줄 알아? 알겠어?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극성맞다는 생각에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예, 너네를 왜 그렇게 잡니? 한창 친구들이랑 놀기 좋아할 나이에 왜 그렇게 숨막히게 구는 거야? 내가 내 아들 키울 때도 그렇게는 안 했다. 넌 어쩜 하는 짓을 보면 마인드가 한 40년은 뒤떨어진 것 같아. 너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아연이가 갑갑해서 더 엇나가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좀 적당히 하거라. 옆에서 보는 내가 더 숨막혀서 질식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손녀딸을 옥죄기만 하는 며느리와는 달리 아들은 손녀딸에게 항상 친근하고 자상했어요. 그러다 보니 손녀딸도 엄마보단
아빠를 더 좋아하는 것 같더군요. 아빠, 오늘 나 친구들이랑 네컷 사진 찍었다? 이것 봐, 예쁘지? 내가 동물 머리띠 찍자고 해서 하나씩 쓰고 찍었어. 난 토끼, 얜 고양이, 그리고 얜 사슴. 우와, 완전 동물농장이네. 다들 각자 닮은 거 쓰고 찍었구만. 그런데 이거 아빠 학창시절에 유행하던 스티커 사진이랑 되게 비슷하네. 유행은 돌고 돈다더니 요즘 애들도 이런 걸 하고 노나 봐. 다음엔 아빠도 우리 아연이랑 같이 가서 한번 찍어볼까? 좋아. 그러면 아빠랑 나랑 웃긴 가발 쓰고 찍자. 거기 가면 별 모양 선글라스도 있고 폭탄머리 가발도 있거든. 아빠 건 내가 골라줄 테니까 무조건 써야 돼. 알았지? 아들이 간섭이 아니라 관심으로 대하니 부녀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더군요. 저는 그런 아들과 손녀딸의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손녀딸이 고등학교 다닐 때쯤 아들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한숨을 푹푹 쉬고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몇 번이나 물어보자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입을 열더군요. 그게 사실 요즘에 일도 너무 바쁘고 민원도 너무 많아서요. 아들은 군청에서 교통사고나 화재, 방역안전 같은 업무를 맡았는데 최근 들어 가축 전염병 때문에 비상근무까지 하면서 업무가 엄청 바빴거든요. 그런데 바쁜 것 말고도 문제가 많은 것 같더군요. 아들은 한숨을 크게 내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도 뉴스 보셔서 아시죠? 요즘에 가축 전염병 때문에 저희 부서가 엄청 골치 아프거든요. 전염병 확산을 막으려면 농가에서 협조를 해줘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법에 정해진 절차가 있다 보니 가축 소유주한테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그 사람들 입장에선 생계가 달린 일이니까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얼굴에 계란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오늘은 또 다른 민원인이 낫을 들고 찾아와서 너 죽고 나 죽자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정말이야?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한다고? 저는 너무 힘들어하는 아들이 너무 안쓰럽더군요.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며느린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빈정대더군요. 참나,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 여태까지 철밥통 메고 편하게 일했으면 그 정도는 감당해야지. 나야말로 보건소에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사람들은 병원 놔두고 왜 보건소에 오는지 몰라. 그깟 돈 몇 푼 아껴보려고 꾸역꾸역 오는데 진짜 구질구질해 죽겠어. 당신 그렇게 징징거릴 거면 차라리 나랑 근무질 바꾸는 게 어때? 내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 걸로 불평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별거 아니라니. 네 일 아니라고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니? 물론 너도 힘들겠지만 남편이 이렇게까지 힘들어하면 위로해 줄 줄도 알아야지. 위로는 무슨 위로예요. 남자가 고작 이 정도도 못 버텨서 어떡해요? 겨우 이런 거 가지고 엄살 부릴 줄 알았으면 이 결혼 아예 안 하는 건데. 당신 설마 힘들다고 공무원 중간에 때려치우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걱정하지 마. 그럴 일은 없어. 내가 이래서 얘기 안 하려고 했던 건데 그냥 다음부턴 힘들어도 말을 말아야겠다. 당신하고 무슨 말을 못하겠어. 그러자 듣고 있던 손녀딸도 참다 한마디 하더군요. 엄마, 진짜 왜 그래? 아빠가 힘들다잖아. 힘내라고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엄마가 스트레스 받아서 짜증내는 거 여태까지 아빠가 다 받아줬잖아. 며느린 다들 자기한테만 뭐라고 한다며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전 그런 며느리가 손녀딸보다도 더 철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던 아들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지기만 했습니다. 아무래도 가축 전염병이 쉽게 잡히지 않아 계속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며느린 뜬금없이 테니스 라켓을 사들고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저 오늘부터 테니스 치러 다니려고요. 저랑 친한 친구가 테니스 동호회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살도 잘 빠지고 재밌다네요.
나이 먹으니까 뱃살만 자꾸 처지고 아무래도 운동을 좀 해야겠어요. 제 친구 남편이 그 동호회에서 취미로 코치 역할을 하는데 공짜로 배우고 완전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후 며느린 퇴근 후에 동호회 사람들과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살도 빠지고 기분도 좋아 보이더군요. 점점 산송장이 되어가는 제 아들과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었죠. 며느린 테니스 친다고 집에도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약속이 많아졌어요. 평소에 너무 늦게 들어와 전화를 해보면 테니스를 같이 배우는 친구랑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하고 주말에도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간다며 외출을 자주 하더라고요. 아들은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며느리만 살판 난 것 같아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 너 운동도 좋지만 네 남편도 좀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니냐? 집안의 가장이 저렇게 시름시름 말라가고 있는데 너 혼자 건강해서 뭐 할 거야? 그러지 말고 너 테니스 갈 때 네 남편도 한 번씩 데리고 가라. 피곤할수록 운동을 해서 체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테니스가 그렇게 체력 기르기에 좋다며 부부끼리 같이 하면 더 재밌을 수도 있으니까 네 남편도 한번 데려가 보려무나. 네? 싫어요. 테니스도 수준이 맞아야 같이 치는 거죠. 전 이미 실력이 많이 늘어가지고 초보자랑 같이 치면 재미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이가 무슨 애도 아니고 자기 몸은 자기가 스스로 챙겨야죠. 좋은 걸 혼자 하지 말고 네 남편이랑 같이 하라는데 그게 그렇게 썩낼 일이냐? 마누라가 돼가지고 남편 건강을 챙겨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무심해? 하지만 며느린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더군요. 반면 어느새 대학생이 된 손녀딸은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먼저 달려가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직접 저녁밥까지 차려주면서 아빠를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상태가 나아지긴커녕 오히려 충격적인 비극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이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에 직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혼수 상태에 빠지고 말았죠. 저와 손녀딸은 그 소식을 듣고 병원에 도착해 오열하고 말았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민원인들을 괴롭혔으면 이렇게 예고도 없이 쓰러져. 나이도 나도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런데 뒤늦게 찾아온 며느린 남편이 그렇게 됐는데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오히려 저녁 시간이 되자 테니스 치러 가야 한다며 자리를 뜨는 거예요. 뭐? 네 남편이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 저렇게 누워있는데 넌 이 상황에 테니스가 그렇게 중요하냐? 넌 피도 눈물도 없는 게야? 그럼 어떡해요? 오늘 동호회 회원들끼리 시합하기로 해서 빠지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어차피 제가 여기 있는다고 해서 그이가 정신 차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어코 테니스를 치러 가겠다는 말이냐? 너 이런 애였어? 이렇게 파렴치한 애였냐고. 너 지금 나가면 다시 내 며느리 할 생각하지 마라. 너 같은 건 없는 편이 차라리 나아. 그런데 며느린 뻔뻔하게도 정말로 병원을 박차고 나가더군요. 그놈의 테니스가 뭔지 아주 사람을 다 버려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씩씩거리며 손녀딸과 함께 중환자실 앞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들의 의식을 차릴 기미가 없더군요. 전 애타는 마음으로 손녀딸과 함께 집으로 오가며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우는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며느린 일이 바쁘다며 병원에도 오질 않고 전화도 잘 안 받더군요. 할머니, 우리 엄마 진짜 나쁜 사람 같아요. 어떻게 아빠가 쓰러졌는데 병원에도 안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서 지내는 건지 집에 들어왔다 간 흔적도 없고 전화도 왜 이렇게 안 받는지 우리 엄마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저 엄마가 너무 미워요. 며느리 인간 같지도 않은 그 행동에 전 이미 며느리를 마음속에서 내쳤습니다. 아들의 의식이 돌아오기만 한다면
당장 며느리하고 이혼하라고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한 달이 지나도록 의식이 돌아오지 않더군요. 전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기분으로 아들이 제발 눈을 떠주길 기도하고 또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밤을 새는 기간이 길어지자 손녀딸이 제가 걱정됐는지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이러다가 우리 아빠보다 할머니가 먼저 큰일 나겠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저랑 같이 집에 가서 푹 자고 와요. 맨날 불편한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조시느라 힘드시잖아요. 아빠도 할머니가 잠깐 자리 비운다고 서운해하지 않으실 거예요. 손녀딸의 말도 일리는 있었습니다. 사실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깥에 있는 대기실 의자에서 매일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이 의식을 차리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 저도 체력 관리는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손녀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가보니 퇴근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역시나 며느린 집에 없더군요. 전 그러거나 말거나 오랜만에 손녀딸과 껴안고 잠을 청했어요. 아들이 없는 쓸쓸한 집안에서 저와 손녀딸에게 의지할 수 있는 건 서로뿐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잠이 빠져있던 그때 갑자기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서영아, 나 진짜 여기 와도 되는 거야? 너희 시어머니랑 딸내미도 같이 살고 있다며? 그러다가 우리 들키면 어떡해? 걱정 마. 절대 안 들켜. 그 노인네 지 아들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맨날 병원에서 밤새는 인간이야. 그 못된 딸 자식도 똑같고 가족들이 아주 그냥 아들한테 미쳐가지고 호들갑이라니까. 아휴, 죽으려면 일찍 좀 죽지. 왜 이렇게 수명이 질긴 건지 모르겠어. 며느리의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저는 뛰쳐나가려고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녀딸이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저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휴대폰을 들어 녹음기를 켜더라고요. 그런데 며느린 집안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 남자 더러운 얘기를 계속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남편 언제 죽는 건데? 네 남편이 빨리 죽어야 나도 너랑 편하게 만나지. 조금만 기다려. 혼수 상태에 빠진 지 한 달이나 됐는데 못 일어나는 거면 아마 곧 죽는 거겠지. 그나저나 어떻게 트집을 잡아서 이혼을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완전 잘 됐지 뭐야. 그리고 그 인간이 공무원이라 죽고 나면 공상처리 신청해서 나라에서 돈도 나오거든. 나야 꽁돈도 생기고 사랑도 찾고 완전 일석이조지 뭐. 아참, 아까 가져온 맥주나 좀 마시자. 이렇게 기쁜 날에 우리끼리 축배 좀 들어야지. 잠시 후 서로 맥주잔을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둘은 악취나는 말들을 서로 주고받더군요. 둘의 대화 내용을 듣다 보니 아주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는 며느리랑 같이 테니스를 다닌다던 30년 지기 친구의 남편이더라고요. 현수 씨, 은지랑은 언제 이혼할 거야? 우리 벌써 만난 지 1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것도 너무 힘들어. 그래도 은근히 이게 더 스릴 있지 않아? 우리 저번에 뒤풀이 때 은지한테 일부러 술 잔뜩 먹이고 집에 눕혀놓은 다음 우리끼리 오붓한 시간 보냈잖아. 그때 나 심장이 너무 쿵쾅거려서 아주 심장마비라도 걸리는 줄 알았어. 왜? 마누라가 버젓이 있는 집안에서 나랑 꽁냥대니까 그렇게 설렜어? 그럼 오늘은 어때? 술도 들어갔겠다. 몸도 달아올랐는데 지난번에 현수 씨 집이었으니까 이번엔 우리 집에서 뜨겁게 불타보는 거야. 그럼 그럴까? 그런데 여기엔 네 남편이 없잖아. 대놓고 그 짓거리를 해야 더 스릴 있는데. 잠시 후 거실에선 옷을 벗는 소리까지 들리더군요. 저는 두 남녀의 더러운 짓거리를 도저히 듣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녀딸이 방문을 벌컥 열고 거실로 뛰쳐나가더군요. 저도 같이 거실로 나가보니 반쯤 벗고 있던 두 남녀가 깜짝 놀라 저와 손녀딸을 쳐다봤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며느리에게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야, 이 더러운 것들아.
지금 내 아들 집에서 무엇들 하는 짓이야? 뭐야, 어머님이 왜 여기 있어요? 아연이는 또 왜? 왜긴 왜야? 내가 내 집에 있겠다는데 이유가 있어야 되니? 그런데 너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내 아들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감히 외간 남자랑 내 아들 집에서 벗고 뒹굴어? 에이씨, 어쩌라고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잖아요. 어머님도 어차피 저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아니었어요? 이참에 아들 죽고 나면 며느리도 없는 셈 치고 사시면 되잖아요. 저도 이제 새 인생 시작할 거라고요.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니? 새 인생을 시작해? 그럼 내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넌 뻔뻔하게 뒤통수나 치면서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넌 정말 인간 말종이로구나. 그런데 그때 옆에서 씩씩거리고 있던 손녀딸이 나섰습니다.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아빠 매일 힘들어서 괴로워하다가 저렇게 됐는데 엄마는 어떻게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닐 수가 있어? 나 이거 절대 가만 못 있어. 엄마 미친 거야. 육정에 눈이 멀어서 완전히 미쳐버린 거라고. 소녀딸은 그대로 달려나가 며느리가 입고 있던 얇은 슬립을 있는 힘껏 잡아당기더군요. 며느리도 지지 않고 몸싸움을 했는데 하도 세게 잡아당겨서 그런지 슬립의 옆구리 부분이 푹 찢어졌어요. 이거 너 지금 엄마한테 뭐 하는 짓이야? 저도 손녀딸을 도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야, 네가 뭔데 내 아들을 두고 바람을 펴? 그것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친구 남편하고 놀아나? 야, 해도 그 짓거리는 안 하겠다. 이 똥개만도 못한 인간아. 그런데 그때 눈치를 보고 있던 며느리의 상간남이 팬티바람으로 도망가려고 하더군요. 손녀딸은 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면서 못 가게 막았어요. 야,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감히 남의 가정을 파탄시켜 놓고 어딜 도망가? 전 그걸 보고 며느리의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가 들고 다니던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의 눈앞에 라켓을 들이대며 이렇게 소리쳤어요. 너희들 그동안 운동한다는 핑계로 몰래 만나면서 스릴을 즐겼나 본데 테니스로 시작한 인연이니 어디 테니스로 한번 끝내보자. 내가 이 라켓으로 니놈들 어깨를 아작내주마. 다신 공 못 치게 해줄 테니까 딱 기다려. 그러자 그 상간남은 겁을 잔뜩 먹고선 제 손녀딸을 밀치고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 버리더군요. 며느리 역시 그 틈에 찢어진 옷을 부여잡고 맨발로 도망가 버렸어요. 현관문 밖까지 쫓아갔는데 털 뽑은 생닭처럼 홀딱 벗은 두 남녀가 헐레벌떡 뛰어가는 걸 보니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저는 분한 마음에 손녀딸과 함께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왜 이렇게 연이어 찾아오는 걸까요? 다음날 손녀딸과 함께 병원에 도착한 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어요. 병원에 도착한 지 30분도 안 돼 아들이 사망하고 만 겁니다. 저와 손녀딸은 하늘이 무너져라 울고 또 울었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거사. 지 마누라가 바람피는 줄도 모르고 혼자 고생만 하다 떠나버렸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런데 한참을 같이 울던 손녀딸은 비장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할머니, 아무래도 아빠가 우리한테 진실을 알아챌 기회를 주려고 일부러 늦게 돌아가셨나 봐요. 할머니, 저 엄마한테 복수할 거예요. 우리 아빠를 배신한 그 인간, 나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요. 이후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얼굴 하나 비추질 않았어요. 저한테 머리채를 잡아 뜯길까봐 무서워서 안 오는 건지 아니면 딴 남자랑 놀아나느라 애초부터 올 생각이 없었던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괘씸하더군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다음 날 손녀딸은 복수를 한다며 어딘가를 가더군요. 한참이 지나서야 집에 돌아온 손녀딸의 입에선 놀라운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녀딸은 며느리가 테니스를 치러 다니는 테니스장에 다짜고짜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가서 죽치고 앉아 기다리다 보니 며느리와 그 상간남이 있는 동호회 사람들이 들어오더랍니다. 물론 그곳엔 남편이 바람 피우는 줄도 모르고 있던 며느리의 친구도 있었죠. 손녀딸은 성큼성큼 걸어가 며느리의 손에 있던 라켓을 확 뺏어버렸답니다. 뭐야, 아연이 너 여기 왜 온 거야? 그걸 몰라서 물어? 아줌마, 저 이 사람 딸인데요. 저 아시죠? 어머, 너 아연이로구나. 언제 이렇게 많이 컸어? 중학교 때 보고 처음 보네. 며느리의 친구는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오랜만에 만난 손녀딸을 반가워했다네요. 손녀딸은 그런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줌마, 지금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아줌마 몰래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 줄 아세요? 아, 여기 있었네. 며칠 전에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랑 뒹굴다가 팬티바람으로 도망간 사람이 뻔뻔하게 테니스까지 치러 왔네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지금 내 남편이 내 친구랑 뒹굴었다는 그 말이니? 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둘이 나누는 그 더러운 대화도 다 들었거든요. 아니야, 은지야. 나랑 네 남편이 왜 그런 짓거리를 해? 아연이 너 왜 여기까지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엄마 테니스 치러 온 거 안 보여? 얼른 집에 가서 할머니랑 같이 밥이나 먹어. 맞아, 여보. 내가 미쳤다고 당신 놔두고 바람을 피겠어? 저 학생이 아무래도 사람을 착각했나 봐. 신경 쓰지 말고 얼른 테니스나 치자고. 어? 며느리와 상간남은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더랍니다. 그래서 손녀딸은 사람들이 다 있는 그곳에서 최후의 수단을 써버렸대요. 바로 둘이 나눴던 그 더러운 대화 녹음을 큰 소리로 틀어버린 거죠. 아줌마, 들으셨어요? 제 말이 맞죠? 이거 아줌마 남편 목소리 맞잖아요. 아줌마, 혹시 아줌마 남편이 갑자기 못 보던 옷으로 사입고 들어온 적 없었어요? 그날 팬티바람으로 나가서 집엔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이참에 아줌마 남편이 우리 집에 벗어두고 간 옷도 가져다 드릴까요? 말도 안 돼. 서영이 네가 어떻게 내 남편이라. 너 이래서 테니스 재밌다고 한 거였니? 운동엔 관심도 없던 네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 했더니 내 남편이랑 놀아나느라 재미 붙였던 거야? 야, 너랑 나랑 친하게 지낸 지가 벌써 30년이야, 30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제일 친한 친구인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 여잔 며느리의 뺨을 세게 때려버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곧이어 바람난 남편의 낭심을 발로 확 걷어찼답니다. 여보, 왜 그래? 미쳤어?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겠지. 그동안 나 몰래 둘이 1년이나 만났다고? 게다가 뭐? 우리 집에서 술 취한 날 재워두고 그 더러운 짓거리를 해? 야, 그럴 거면 아주 둘이 성인 배우로 데뷔하지 그러니? 내가 직접 촬영해 줄게. 그렇게 더러운 본능도 못 숨기고 개 같은 짓거리 할 거면 아예 카메라 앞에서 대놓고 하라고. 사람들은 놀라서 수군거리기 시작하고 손녀딸은 그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네요. 다들 같은 동호회 분들이시니 우리 엄마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아시겠죠? 우리 아빠 뇌출혈로 쓰러져서 한 달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엄만 아빠가 혼수 상태로 있는 동안에도 이 남자랑 우리 집에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아빠의 장례식장에도 안 온 사람이에요. 아빠 걱정하긴커녕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던 사람이라고요. 이런 사람이 동네 보건소에서 일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뒤에선 본인 남편을 죽으라고 저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자 사람들은 삿대질까지 하면서 며느리와 상간남을 욕했다고 합니다. 아유, 소름 돋아. 이거 완전 사이코패스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이 정부기관에서 일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이거 절대 가만 못 있어요. 맘카페 올려서 공론할 거고 보건소에도 찾아가서 항의할 거라고요.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 그러다가 징계받는단 말이에요. 그쪽 남편은 죽었다면서 겨우 징계 가지고 무서워하면 안 되지. 그러고 보니 코치님한테도 뒤통수 맞았네. 우린 그래도 같은 동호회 사람이니까
서로 돕고 살자는 마음에 저 인간이 운영하는 스포츠 매장에서 단체복도 맞췄는데 이거 완전 쓰레기 불륜남 좋은 일만 시킨 거잖아. 이봐요. 그때 우리가 맞춘 단체복 비용 환불해줘요. 더럽고 찝찝해서 그거 다신 입고 싶지도 않으니까. 다들 왜 이러십니까?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환불까지 해달라뇨. 이거랑 그거랑은 다르지 않습니까? 상간남 역시 이러지 말라며 애원했지만 사람들은 봐주기는커녕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기 바빴다고 하더군요. 손녀딸은 그런 둘에게 인생 똑바로 살라며 한마디 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렸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손녀딸이 맘카페에 진짜로 글이 올라온 걸 저에게 보여줬어요. 아마 동호회 사람들 중 한 명이 올린 것 같더군요. 손녀딸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맘카페에 자세한 인증글과 둘이 나누는 대화까지 다 올려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인간도 아니라고 댓글을 달고 아주 난리가 났더군요. 미쳤네 미쳤어. 며칠 전에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 맞고 왔는데 설마 나한테 주사 놔준 그 여자는 아니겠지? 어우 소름 돋아. 저 이거 보건소에 항의할 거예요. 그런 여자한테 무서워서 어떻게 주사를 맞아요? 아우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라더니. 쓰레기끼리 아주 잘 어울리니까 쓰레기통 하나 구해서 둘이 신혼집으로 쓰라고 주면 되겠네요. 손녀딸은 직접 보건소에 찾아가 항의도 여러 번 하고 전화로 민원도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며느리의 친구가 조의금까지 들고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울먹이며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동안 저희 남편이랑 서영이가 친해 보이길래 의심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였을 줄이야. 서영이가 그동안 아드님 욕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맨날 하소연을 하길래 전 그 말만 믿고 서영이 편을 들어줬었는데 지금 보니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네요. 저요. 아드님이 혼수 상태에 빠진 것도 몰랐고 돌아가신 것도 몰랐어요. 서영이가 항상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길래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는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남편 장례식장까지 안 갈 수가 있는지. 제 남편이랑 바람핀 것도 괘씸한데 20년 넘게 같이 산 남편이 그렇게 됐는데도 웃으면서 계속 테니스장을 다닌 걸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아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애인 줄도 모르고 30년이나 가까이 지냈다니. 저 아연이가 지금이라도 모든 사실을 까발려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 절대로 가만히 못 있어요. 서영이가 직장에서 잘리고 제 남편 가게가 망할 때까지 저 계속 민원 넣고 소문낼 거고요. 상간녀 소송도 걸어버릴 거예요. 이후 며느린 아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중간에 짐 가지러 집에 한번 들렀는데 제가 맨몸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미안하단 사과 한마디 없이 연락이 두절되어 버렸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자 그 뻔뻔한 며느리가 제 발로 집에 찾아왔더군요. 무릎 꿇고 울면서 저와 손녀딸에게 빌더라고요. 어머니,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루에도 수백 통씩 민원 전화가 오고 맘카페 회원들이 보건소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데 무서워서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이러다가 제 발로 그만둬야 할 판이라고요. 저 이제 그 남자 안 만날게요. 그러니까 제발 어떻게 수습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연이랑 같이 맘카페에 다시 글 올려서 모든 게 다 오해였다고 좀 해주세요. 저 보건소 그만두면 다른 데 옮기지도 못하고 백수된단 말이에요. 넌 끝까지 뻔뻔하구나. 하나부터 열까지 오해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해라고 올려달라고? 절대 그럴 수는 없다. 네가 한 짓이 있으면 그 대가를 치르는 게 맞는 거지. 가정 있는 여자가 유부남이랑 바람 피우면서 이 정도 각오도 안 했니?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저 친구한테 상간녀 소송까지 당해서 위자료까지 잔뜩 물어주게 생겼단 말이에요. 직장도 그만두면 벌이도 없는데 그이가 죽어서 받게 될 유족연금까지 탈탈 털리면 저 어떻게 살아요? 저 그래도 여태까지 어머니 모시면서 살았잖아요. 그걸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모시고 살긴 누가 모시고 살아. 매일 네 남편이랑 딸을 들들 볶기나 하고 테니스 친다고 밖에 놔돌기만 하던 애가 누굴 모시고 살았다는 게냐?
오히려 내가 너 대신 아연이도 키워주고 집안일까지 해줬으니 내가 널 모시고 산 거지. 넌 다신 우리 눈에 띄지 마. 아연이 엄마 노릇도 할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그래, 나도 이제 엄만 없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당장 나가서 그 아저씨랑 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또 한 번 찾아오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맘카페에 그 더러운 대화 녹음을 전부 다 올려버릴 테니까. 결국 저와 소녀딸은 며느리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본인이 잘못해 놓고서도 돈이 떨어질 것 같으니 이제와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이 너무 뻔뻔해서 치가 떨리더군요. 전 소녀딸과 부둥켜 안고 앞으로 둘이서만 잘 살자며 다짐했답니다. 그리고 아들이 죽은 지도 7개월이 흘렀네요. 그런데 그 지긋지긋한 며느리가 또 한 번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내더군요. 결국 쪽팔려서 보건소도 스스로 그만두고 그 상간남도 운영하던 매장이 망해버렸다면서 저에게 울면서 애원하더라고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상간남이랑 둘이 오순도순 잘 살라고 하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 이제 그 남자랑 안 만나요. 그 남자가 제 친구한테 이혼당하고 운영하던 매장까지 망해버리니까 그게 다 제 탓이라잖아요. 이혼하면서 제 친구한테 준 위자료랑 본인이 손해본 것까지 저보고 다 물어내래요. 그런데 제가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저도 친구한테 위자료도 다 털리고 이젠 직장까지 그만두고 완전히 백수됐는데 그 돈을 제가 어떻게 물어주냐고요. 저희 친정에서도 창피하다고 제 연락을 안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어머님, 제발 저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딸처럼 잘할게요. 그리고 아연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그래도 내가 네 엄마잖니. 내가 널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았는데 날 이렇게 외면할 거야? 누가 엄마야? 나한텐 엄마 같은 건 없다고 저번에 말했을 텐데. 잘 살고 있는 우리한테 와서 똥물 튀기지 말고 당장 나가버려. 더러운 몸뚱이 우리 집에 들이지도 말라고. 아연아, 제발 한 번만 엄마를 봐줘. 어? 너 아연이 말 못 들었니? 지금 당장 꺼지라잖아. 애초에 네가 자초한 일인데 왜 우리 보고 받아달라고 난리야. 그러게 처음부터 그런 못된 짓거리는 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거지처럼 살든 말든 우리랑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꺼져.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그때 아연이가 녹음한 그 대화 내용 방송국에 제보하든지 할 테니까 당장 나가라고. 결국 며느린 다시 한번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집에 찾아오지 않더군요. 며느리와 상간남 둘 다 직장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불륜 남녀에 걸맞은 최후인 것 같아 그나마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아들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어요. 저는 아들의 기일에 손녀딸과 함께 납골당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손녀딸을 책임지고 잘 키우겠다며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약속하고 왔답니다. 여러분, 불륜은 도둑질과 마찬가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남의 것을 탐하고 훔치는 것이니 도둑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자고로 도둑질을 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지만 않았어도 그 둘을 감방에 쳐넣는 건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아쉬운 마음이 드네요.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둘의 더러운 짓거리를 전부 다 알게 되었으니 사람도 잃고 쓸쓸하게 비참한 생활을 이어나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제 아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 힘들게 키운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 아직도 마음 한켠이 아리고 아프지만 그래도 손녀딸을 위해 힘내보려고요. 이제 제게 남은 가족은 손녀딸 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면서 많이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